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임대차하려고 할 때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목적은 임차인 보호예요.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점점 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주택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가 될까 한번 살펴보고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알아둘 점이 있어요. 아까랑 유사한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아닌지 이거는 등기부를 봐야겠죠. 등기부 등본을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대리권이 있는지 이 경우는 뭘 봐야겠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걸 봐야겠죠. 자,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당연히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서명 날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차임 액수, 지불 시기, 그 다음에 목적물, 어떤 목적물을 임대차하는지, 그 다음에 목적물의 명도 시기, 언제 넘겨줄지, 특약사항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겠죠.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표준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빈 칸만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하면 되는데 특약사항은 이제 다르겠죠.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 내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하면서 아파트 임대차 할 때 우리 그 벽에다가 옷을 박지 말라 이런 특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아트윌이라고 하나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아트윌이기 때문에 여기다 구멍을 내면 안 된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특약으로 정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기들 의사에 따라서 서로 간의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우선 아까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뭐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도 있지만 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더욱더 임차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보면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내가 살 곳,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가 주된 적용 범위고 그 다음에 채권적인 전세, 임대차는 아니더라도 전세더라도 채권적 전세 보통 우리가 하는 전세들 있잖아요. 라든지 아니면 전세 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주택의 일부가 주거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알고 계시면 되지만 우선 주택을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그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인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지 주민등록이 되는데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은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대항력은 좀 이따 볼 텐데 아무튼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다음으로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받을 때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요.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세 가지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해볼게요. 아까 제가 대항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죠.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입주와 전입신고, 그러니까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뭐 임대인뿐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 주택을 산 사람은 임차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임대인이 원래 소유주잖아요. 근데 소유주가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그 소유주에게 임차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뭐 순위는 있겠죠. 다른 어떤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선순위가 서로 상호간에 있을 수는 있는데 자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액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 보통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증금 중 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그런 일정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뭐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 소액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러냐? 이거는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보증금을 날릴 그런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기간 보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돼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뭐 1년으로 하든지 그런 경우에 주택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임대차는 2년으로 봐요. 뭐 기간 안 정했더라도 2년 동안 임차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임대인은 그걸 다툴 수 없어요. 2년 전에 나가라고 못하는데 임차인은 2년 전에도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다음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항이 있어요. 첫째, 계약갱신, 이게 주된 게 두 가지예요.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 추가 제6조의 2. 그리고 차임 증액 청구의 상한 설정 제7조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우선 계약갱신 요구권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2년 동안만 임차인을 보호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안정과 더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그러면 4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4년간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못해요.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어서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이 추가가 됐고 단 예외 사유는 있어요. 모든 경우에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한 8가지, 9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여기 소개를 했는데 2기의 차임 연체 임대차 중에 월세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 2기라는 건 월세니까 2달이에요. 2달 동안 차임을 밀렸어요. 그러면 밀린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임차인이시라면은 월세는 절대 2달 이상 밀리면 안 돼요. 2달 밀리면은 4년 동안 이걸 쓸 자신의 그 권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임대인의 직계 종비속,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식이나 임대인이나 본인이나 자신의 아버지나 자식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하겠죠. 임대인이 내가 한동안은 내가 딴 데서 살아서 임대차를 줬지만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게 하면 안 되겠죠. 사정상. 대신에 이 경우에 약간 예외 조항을 좀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악용할 수도 있겠죠, 임대인이. 그래서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산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또 줬어요. 그러면은 그 전 임차인은, 쫓겨난 전 임차인은 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꼼수를 쓰는 임대인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 임차인은 그 임대인이 계속 거기서 사는지 2년 동안 감시를 해야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건을 추가할 수 없어요. 또한 임차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임대 목적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건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가 이번에 개정된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설된 게 차임 증액 청구의 상한을 설정했어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 차임 증액 청구권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이 제도는 원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증금이, 그 약정한 보증금이 조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또는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계속 그 예전 보증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 더 올려받겠다. 그동안은 이 증액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1억씩 올리기도 하고 몇 억씩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상한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보증금 증액 청구는 보증금의 20분의 1, 5%죠.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임대인은 자기 집값이나 주변 전세값이 아무리 올라도 보증금,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임차인이 있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럼 한 번 갱신을 하게 되잖아요.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5% 이상 더 못 받아요. 이거는 임차인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이 중에 혹시라도 임대인이 계시다면 이번 개정안은 상당히 좀 기분이 마음 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사적 자치, 어떤 자유 영역이 줄어드는 수도 있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반면에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주택에서 임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증가하는 거니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은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보다 말았죠. 계약갱신 요구권 보다가 넘어갔는데, 자,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차인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는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인데, 그러니까 만료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인 거예요. 6, 5, 4, 3, 2. 이 사이에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6개월부터 1개월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6개월부터 2개월 전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일찍 말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본다는 건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대인은 이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의제가 돼요. 그리고 임대인은 이 2년에 절대적으로 구속이 돼요. 2년 전에 나가라고 못해요.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왜?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한 조항이니까. 자, 다음으로 임대한 집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집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이 망가진 경우 임대인은 수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수리를 해서 원래 임차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인의 수리 의무에 대해 살펴보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를 당연히 해줘야 해요. 임대인에게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필요비나 유익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필요비는 꼭 필요한 수리 비용, 이거를 안 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비용 같은 수리 비용을 필요비라고 해요. 이런 필요비는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혹시 자기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 사소한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이거는 그래요. 사소한 비용은 그래요. 그 다음에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유익비는 어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비용이에요. 유익비를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한 그런 비용은 아닌데, 내가 여기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은 아니지만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면, 객관적으로 증가를 했다면 이것을 집주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집이 파손되거나 피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실수로 집을 약간 파손시킨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이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임차인의 실수로 파손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의 책임으로 집이 손상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이 수리비용 같은 거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이 파손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능하죠. 다음으로 불가항목적인 사유로 파손의 경우, 이번처럼 수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불가항목적인 사유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당연히 그 수리를 해줘야 하고요. 다음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주체의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금씩 적립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선에 들어갈 비용을 보통 일반적으로 매달이죠. 매달 관리비에 조금씩 적립시켜 놓는 거예요. 미래 큰 일을 대비해서. 원칙적으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을 할까요? 아파트의 수선을 위한 거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겠죠. 원칙적으로. 이거는 주택법 5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 어떻게 충당을 적립을 한다고 했죠? 관리비에 매달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 관리비는 누가 내요? 세입자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잖아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면서
이 장기성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안 2년이든 4년이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가 냈던 장기성 충당금,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이사를 할 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하면은 중개사분들이 이것까지 다 꼼꼼히 챙겨주시는 분도 있는데, 가끔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이사할 때 빼먹으시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사를 할 경우에, 내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냈던 장기수송 충당금은 꼭 되돌려 받자.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2년 정도 하면. 그러니까 꼭 되돌려 받으세요. 자, 다음으로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돼야겠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어떤 식으로 받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증금을 받으려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 중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임대인은 2년 동안 해지를 못해요.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임대인도 이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기간,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한 경우,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의로 해지할 수 없어요. 서로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단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뭐 1년이 지났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쌍방 간의 합의로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은 이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죠. 돌려받기 위한 절차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우선 일반적으로는 해지하면 돌려주죠. 근데 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자금이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적으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게 돼요. 내용증명 우편은 내가 이걸 청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 되거든요. 내용증명을 보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용증명 보통 소송의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것을 소로서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내가 법원이든 공권력의 공공기관의 힘을 빌리기 전에 우리 사적으로 한번 당신이 나한테 줘라, 이렇게 청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용증명. 그래서 보통 내용증명은 세 부를 작성해서 우체국 가가지고 내용증명한다고 하고, 한 분은 상대방한테 보내고, 한 분은 내가 갖고, 한 분은 보관을 해 우체국에서. 이런 식으로 그 증거를, 자료를 남겨놓는 걸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그런데도 안 준다. 그러면 뭐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겠죠. 혹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지급명령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이걸 달라, 이거를 법원에다가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상대방이 그 지급명령서를 받고도 이해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돼서 내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당연히 알겠죠.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 소송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전에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유지되고 하려면은 임차인이 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빼면 안 되겠죠. 이사를 가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임차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민등록도 못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를 대비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어떤 간편한 방법으로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합니다.